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4번째 시간이고요. 고려의 정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내용을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역시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좀 봐주십시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핵심적인 거, 그것들만 잘 챙기신다면은 아주 성공적인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꺼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목이 길어요. 그리고 이 제목대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끝! 이렇게 딱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벌 귀족 사회의 혼란, 동요의 모습을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자겸의 난, 그리고 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거 핵심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벌 귀족 사회가 계속 혼란스럽고, 이 문벌 귀족들은 그 혼란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주게 되냐면 무신들, 이 솔저들, 이 군인들한테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역사에서 이 군인들이 정확히 1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 100년간의 무신 집권기가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의 이름이 뭐냐? 무신 정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려는 정말 외침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대외관계를 순서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고려의 시대 구분을 먼저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공부를 할 때에는 군주의 계보를 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은 27명의 군주가 있는데요. 그 군주들의 계보를 외우지 않고,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이 계보를 외우지 않고 조선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수학 공부할 때 구구단 없이 수학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주 계보는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고려는 군주의 계보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시대 구분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의 시대는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죠? 고려의 역사는 475년간인데요. 크게 5등분이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대 구분하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자 타임라인 시간의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샥 한번 길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요. 선이 예쁘게 안 됐네요.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저 앞부터 요 끝까지가 바로 고려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고려는 건국을 918년에 했고, 그리고 후삼국 통일은 93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를 여러분들이 고려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918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후삼국 통일한 936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고려의 이 멸망은 결국 1392년이죠. 4년 전인 1388년에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후에 왕을 막 바꾸면서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자기가 양도를 받으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92년이 바로 조선 건국의 해가 되는 것이고요. 조선의 건국은 바로 고려의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건국부터 시작해서 1392년까지 이렇게 475년간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고려의 역사는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이 전기, 고려 전기.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려 후기라고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니까 전기 후기 나누는 이런 어떤 전환점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전기와 후기는 그렇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의 역사는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내내 무시를 받고 있던 이 무신들이 바로 정변을 일으켜서 문벌 귀족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서 100년 동안 무신들이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100년간이 무신 집권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전기는 둘로 나뉘어지죠. 네. 어떤 왕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완성을 한 왕이다 라고 해서 성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완성했죠? 중앙 정치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성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기까지의 네, 고려의 역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초기가 되는 거고요. 초기. 네, 그리고 완성 이후에 국가의 기틀이 닦인 다음에 네, 무신정변 전까지가 바로 고려의 중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100년간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네, 1270년까지 네, 요렇게 100년간이 바로 다름 아닌 네, 무신 집권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무신 집권기를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무신 정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신 정변은 무신들이 일으킨 바로 그날의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무신 정권은 무신 정변 이후에 100년간을 바로 무신 정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신 집권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신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몽골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 몽골하고 싸울 때에는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였잖아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다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네, 이 과정에서 마지막 무신집권자인 임유무가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원종에게 숙청을 당하면서 제거가 되면서 바로 무신집권기는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1270년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개경환도의 사건이에요. 강화도로 있다가 수도가 강화도에 있다가 네, 개경으로 다시 도읍을 돌이켰다. 네, 다시 돌아갔다. 도읍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켰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경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경환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몽골의 아주 강한 간섭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원간섭기라 그러잖아요. 개경환도가 1270년이고요. 다음 해인 1271년에 몽골은 자기들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하는 중국식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뭐 몽골 간섭기 뭐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해에 나라 이름이 원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그것을 원간섭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약 80년 동안 네, 원으로부터 아주 강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네, 그 내정 간섭의 내용은 다음 강의의 공부 내용이 되겠고요. 네, 일단 시기 구분 하시면은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공민왕이라고 하는 반원 자주운동을 네, 펼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공민왕 전까지를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보고요. 공민왕 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운동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간섭기라고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원으로부터 아주 강한 내정 간섭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여기를 원간섭기라고 하고, 공민왕이 이런 반원 자주운동을 하다가 결국 암살되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끝납니다. 공민왕이 죽음으로써 고려는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망해가는데, 공민왕이 몇 년에 죽냐면 1374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계속 고려가 망해간 고려의 가장 우울한 마지막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려의 시대 구분은 이렇게 초기, 중기, 무신정권, 원간섭기, 말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려의 시대 구분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고려에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 5개의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고려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모든 것이다,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를 더 이제 붙여서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각각의 시기별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책 같이 보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작게 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암기법을 하나 권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호문무 권신. 자, 여러분 해보세요. 호문무 권신. 각각의 5시기를 권력을 잡았던 5종류의 세력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문무권신, 호문무권신,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여러분, 호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족이죠. 고려를 건국한 세력이 바로 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려 건국의 개국공신들, 건국공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족들이 모든 권력을 초기 때는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호족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종이 굉장히 많은 제도를 내놨잖아요. 어떤 거 있었죠? 노비안건법이 있었고, 또 과거제 실시, 그리고 공복제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광종이 호족들과 싸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 초기의 시기에 집권 세력은 호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호족이 점차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계속 자손 대대로 세습하는 아주 특별한 가문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세습하는 특별한 가문을 여러분,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귀족. 그래서 중기가 되면서 이 호족은 귀족으로 변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귀족으로 변신을 하는데 이 중기의 귀족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문벌귀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문벌귀족이라고 부른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글자인데요. 이익과 운명을 함께하는 이기적인 집단을 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재벌, 또 학벌, 또 군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과 운명을 함께하는 이기적인 집단을 벌이라고 합니다. 문신들의 그러한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문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신은 관료의 자리를 그냥 독차지하는 그런 귀족들이다라고 해서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벌 귀족들이 여러 그 귀족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경원이 씨, 또 경주 김씨, 파평윤 씨와 같은 여러 문벌 귀족 가문들이 자기의 권력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과도 싸웁니다. 왕과도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매우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 혼란의 가장 대표적인 2개의 사건이 바로 다름 아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벌귀족들은 혼란을 잠재우는,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에서 고려라고 하는 국가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주게 되냐면 바로 군인들, 이 솔저들한테, 무신들한테 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신들이 100년 동안 통치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년간은 무신들이 또 귀족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칼은 차고 이렇게 무기는 들고 있지만은 이들이 바로 이 100년간의 귀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냐면요. 1231년입니다. 이게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이 되는 거거든요. 몽골의 1차 침입, 그냥 몽1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1차 침입 이후부터 약 40년 동안 우리는 몽골과 싸우게 되는데 그 40년간은 우리 대체로 뭐라 그러죠? 대몽항쟁기, 몽골에 대항해서 항쟁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1231년부터 개경환도 1270년까지의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우리는 대몽항쟁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경환도에 반대하던 무신들이 결국 제거가 되면서 개경환도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무신들은 권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계속 환도하자 하고 있었던 문신들이 바로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몽골의 입장에서는, 원나라의 입장에서는 강화도의 섬에서 계속 항쟁을 하고 있을 적에, 고려가 항쟁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안에서 자신들한테, 몽골인 자신들한테 항복하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가장 이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들한테 모든 권력을 실어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원나라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또 새로운 귀족이 되는데 그 귀족들을 뭐라고 하느냐?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려 사회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귀족 사회다 그랬었습니다. 전부 다 귀족인데요. 중기의 귀족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 무신 집권기의 귀족을 무신, 그리고 원간섭기의 귀족은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나라를 등에 업고 원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권력을 잡고 있던 귀족을 바로 뭐라고 한다?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누구랑 가깝다? 원나라와 가까운 파벌이다라고 해서 권문세족은 또 친원파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제일 힘셌잖아요. 그러니까 원간섭기에는 친원파인 권문세족이 제일 힘이 셌다라는 겁니다. 이들한테 도전장을 내건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고, 공민왕은 결국 신진 4대부를 키워가지고 그 신진 4대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바로 이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원 자주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신진 4대부가 계속 권문세족과 싸웠는데 이 신진 4대부가 언제 권력을 잡게 되느냐? 이 신진 4대부는 결국 이성계랑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바로 권문세족을 몰아내면서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화도 회군이 언제냐면 148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기는 권문세족이 1488년까지 1488년 위화도 회군까지 권력을 잡고 있다가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이게 위화도 회군이에요. 그냥 위자만 쓰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1488년부터는 고려의 집권 세력은 신진 4대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조선을 건국한 조선의 건국 세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런 식으로 호문무권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종과 그리고 성종 이후에 통치체제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면서 통치체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은 중기고요. 중기의 문벌 귀족들이 고려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그거를 순서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자기 가문의 권력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가문들하고 경쟁을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하고도 경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또 깔끔하게 우리 지우고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문벌 귀족사회는 바로 우리가 두 개,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난이요, 9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 안에 두 개의 난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 같은 왕 때, 같은 고려 군주일 때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인종입니다. 고려 인종. 조선도 인종이 있고요. 고려도 인종이 있어요.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종이라고 하는 거를 자,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자겸의 난보다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자겸의 난, 네, 대체적으로 그런 사건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냐?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다. 네, 외조부였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딱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자겸이 당시에 권력이 정말 셌대요. 네. 이 이자겸은 누구냐면 경원 이씨. 당시 문벌 귀족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가문인, 문벌 귀족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귀족 가문인 경원 이씨의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의 외할아버지. 일설에 의하면 이 이자겸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왕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인종을 손으로 불렀다라고 그래요. 네.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여러분, 왕인 인종의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왕이든지 왕권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인종 편에서 상황이 이럴 수는 없다. 네.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종의 왕의 측근 세력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왕의 측근 세력들의 주장은 바로 이자겸을 제거해야 한다 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자겸을 축출 또는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작전을 짭니다. 그 첩보가 이자겸한테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들었든지 아무튼 그 사실을 이자겸이 이제 거사 전에 먼저 알게 돼 가지고 바로 이자겸의 부하입니다. 당시 장군이었던 척준경이 인종이 있는 고려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 궁궐을 활활 불태우면서 인종을 납치해다가 이자겸네 집에다가 가둬요. 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입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네 집에서 이렇게 연금되면서 살고 있는데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이자겸하고 척준경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딱 본 인종이 척준경을 꼬셔요. 그래서 네가 이자겸을 몰아내주면 내가 이자겸의 현재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척준경 그대에게 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 척준경이 인종편을 들면서 이자겸은 귀양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축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은 없고, 이자겸은 이제 죽은 건 아니고요. 살해된 건 아니고 귀양 갑니다. 유배가하고 이제 정치 무대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척준경의 세상이었으나 다른 신하들, 정지상과 같은 다른 신하들의 탄핵을 받아서 척준경도 정치 무대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인종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정도만 이자겸의 난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묘청의 성행천도운동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자겸이 인종을 가두면서 잠시 이렇게 왕과 같은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요게 언제냐면 1126년이거든요. 이자겸의 난은요. 그리고 이때 고려 위에는 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건국이 되어가지고 바로 우리 고려한테 4대 요구를 바로 이해 금나라가 4대 요구를 해왔을 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자겸이 그 4대 요구를 수용한다. 요거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북방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금나라인데 당시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고려한테 4대 요구를 해오자 이자겸은 이 4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이자겸의 난은 이제 끝이고 그 다음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왕은 인종이에요. 최고 가문인 경원 이씨가 바로 이와 같은 사연으로 인해서 몰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까지 경원 이씨에 눌려서 2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경주 김씨가 1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경주 김씨가. 그 경주 김씨의 대표는 누구냐? 바로 김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경주 김씨. 왕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김부식의 경주 김씨가 이자겸의 난 이후에는 챔피언의 그런 어떤 최고 권력자의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벌귀족 가문인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챔피언이 있으면 꼭 도전자가 있잖아요. 네, 어떤 도전자들이 있느냐, 묘청 또는 정지상과 같은 이러한 도전자들이 경주 김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으려고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묘청과 정지상은 출신지가 어디냐? 서경이라는 거예요. 서경. 여러분,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네, 서경. 네, 그래서 이들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합니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분, 이들은 출신지가 서경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의 근원이 서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 그리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유리한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경천도를 통해서 권력을 빼앗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서경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묘청은 스님인데요. 풍수지리에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시 풍수지리의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묘청이 뭐라 그러냐면 개경은 운이 다했다 그러는 거예요. 개경은 풍수지리를 봤을 때 운이 다했다. 새로운 곳에서 광명의 기운이 뻗치고 있다. 아, 거기가 어디냐? 바로 서경이다 라고 하면서 서경으로 옮겨야만 고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개경으로 계속 개경에 계속 눌러 앉고 있고 싶은 이 사람, 김부식을 포함한 이쪽의 파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경파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파벌은 서경파, 서경천도에 반대하는 파벌은 개경파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종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논쟁. 처음에는 논쟁을 벌인 거죠. 근데 이 논쟁은 아무래도 이 개경파 이쪽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은 누가 승리하느냐? 개경파 쪽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경천도가 보류 내지는 그냥 아예 그냥 폐지가 돼버리니까 묘청이 자기 혼자 서경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건국해버려. 일종의 반란을 한 거죠. 네, 반란을 들었습니다. 네,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위국이라고 하는 논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묘청은 서경으로 자기 혼자 가가지고 대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서 고려의 관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쳐들어가서 서경으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다 전멸시켜버린 거, 이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의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서경천도 운동을 할 때 이들은 풍수지리를 가지고서 주장을 했고, 또 당시로서는 1126년에 이자겸이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수용을 한 다음에 금에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 조공을 바치는 게 힘들고 또 국가적 정서에서도 굴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금나라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정서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가지고 금을 공격하자, 금을 정벌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 안 그래도 참 마음이 답답한데 정말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호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금나라 정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개경파는 지금 금나라를 공격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라 망한다라고 하면서 이 금나라 정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금 정벌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김부식이 계속 보수적인 이들이 계속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점차 고려 중기의 문벌 귀족 사회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애석해 하시잖아요. 굉장히 애석해 하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실패해서 참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네, 개경파와 이 서경파의 대립, 네, 요거를 또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김부식이 개경에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네, 개경에서 사유하는 김부식을 보라.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네, 금방 잘 외워질 겁니다. 요거 반대가 서경파가 되니까요. 네, 개경의 반대, 서경파. 요게 개경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네, 이 반대가 바로 서경파가 되겠죠. 개경파, 서경파. 김부식이 개경파고, 네, 김부식에 반대된 서경파는 어떤 사람들? 묘청과 또 정지상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게 뭐냐? 금나라에 대해서 개경파는 계속 사대를 취하자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해서 서경파는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자, 요건 또 뭐냐면 네, 서경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서경천도의 논리를 폈죠? 그렇습니다. 네, 풍수지리서를 바탕으로 해서 서경천도를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개경파는 여기에 맞서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기본 질서를 가지고서 풍수지리설에 맞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경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이겠죠. 네, 보수적.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는 게 바로 보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경파는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김부식은 경주 김씨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신라를 계승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경파는 고구려의 옛 수도인 서경으로 천도하자, 네, 그리고 금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경에서 사유하는 김부식을 보라를 외우시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씩 항목별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개경파와 서경파가 어떤 주장과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벌귀족사회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결국 이들은 계속 싸우기만 했기 때문에 뭔가 국가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 혼란을 없애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새로의 권력을 잡게 되냐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신정변,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100년간 무신집권기 또는 무신정권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무신정변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 이렇게 세 종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무신정변의 배경으로서 정치적 배경은요, 무신정변 전까지의 집권 세력이 누구라고요? 문벌귀족들. 이들이 그냥 내내 싸우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거죠. 내내 싸우기만 했다. 바로 문벌귀족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혼란기에 언제나 쿠데타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이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참 좋은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사회가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뭔가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럴 때 그때 군인들이 꽉 일어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벌귀족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의 배경은 이 무신정변 당시의 왕은 인종의 아들인 의종입니다. 이 의종이 정치만 잘했으면은 뭔가 좀 유능한 왕이었으면 아마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의종은 정치를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자는 일을 실자예요. 실수했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못했다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치를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의종은 한마디로 파티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폭력적이지 않은 연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종의 이런 어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하급 군인들이 받는 수주지 뭐라고 그랬죠? 네, 군인전이죠. 이 군인전마저도 문벌 귀족들이 뺏어가지고 군인전마저도 지급이 안 되는 사태. 생계 수단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불만이 더더욱 커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문벌 귀족들이 군인들을 너무나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신들에 대한 무신에 대한 이 경시풍조. 이 군인들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이 오면 목숨 걸고 그들을 막아내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은 늘 차별 대우를 받고 늘 경시를 받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견디다 못한 무신들이 1170년에 보현원에서 바로 난을 일으키게 되니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신정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들을 굉장히 많이 살해하면서 바로 이후에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100년간이 무신정권이 됐는데 이 무신정권 100년간 동안에 이 무신들이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통치를 했는가,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좀 봐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최초의 무신집권자는 이의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정중부. 자, 그 다음에 경대승. 그냥 한번 쓱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의민.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최충원입니다. 자, 이의방 정중부한테 살해당해요. 그리고 정중부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중부는 경대승한테 살해가 돼요. 그리고 경대승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경대승은 계속 누군가가 죽고 그를 죽인 사람이 무신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자기 또한 테러의 어떤 걱정 속에서 살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경대승은 테러의 걱정 속에서 병으로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의민인데 이의민은 또 최충원한테 살해되면서 최충원이 권력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최충원은 4대, 최충원부터 시작해서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우의 아들 최항, 최항의 아들 최의까지 4대 60여 년 동안 바로 이 최씨 가문이 바로 무신집권기를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100년간 속에서 앞에 30년간은 최씨 집권 전이고요. 그리고 최씨 집권기가 약 60년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최씨 집권기 이후에 10년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은 늙어 죽고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최우가 권력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신 정권의 기구에 대해서 순서대로 중요한 것만 좀 보면요. 무신 정변 일어나기 전에 장군들의 회의체 기구, 장군들이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무신들의 회의체 기구 이름이 뭐였죠? 중방이었죠. 중방은 최고 군사기구였습니다. 최고 군사기구였던 이 중방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국가 최고 기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방부터 최충원 때까지는, 최충원 전까지는 통째로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방이 바로 최고 권력기구, 최고 권력자가 무신들이기 때문에 무신들의 최고 기관인 중방이 바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실 거, 경대승은 늘 테러의 걱정 속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대승은 집 바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면 길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집
집 안에서 집을 아주 철옹성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기지로 만들어 놓고 집을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서 집 안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경대승 때만큼은 집안의 호위 무사들한테 모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위 무사들의 이 경호 집단인 이 단체가 바로 경대승 때에는 잠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대승의 호위 무사 집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도방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최충원 전까지는 통째로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인데 경대승 때만 잠시 도방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최충원이 집권을 하면서 중방의 힘을 누르면서 자기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정도감을 바로 최고 권력기구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이 도방이라고 하는 게 호위 무사 집단으로서 이때에는 최고 권력기관이었지만 잘 보니까 이 도방도 나름대로 군대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방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거를 그냥 좀 더 군인들의 규모를 넓혀서 키워서 도방을 군대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대승 때에는 도방이 호위 무사 집단으로서 그 최고 권력 기구였는데 최충원이 다시 이 도방을 부활시키면서 그냥 최씨 집권, 최씨 가문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군대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는 최고 권력기관, 여기에서는 최씨 집권기의 대표적인 군대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최후는 아빠가 만든 교정도감을 놔둔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 더. 정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최고 권력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충원 때에는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관이고, 그리고 최후 때가 되면은 교정도감에다가 정방이 추가가 되어서 교정도감과 정방의 투톱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방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인사, 관직의 인사를 담당을 하는,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누구를 몰아내고 또 누구를 승진시키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담당을 하는 기구로서 정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후는 도방, 요게 군대잖아요. 이 군대 말고 또 하나의 군대를 창설을 해요. 그 군대 이름은 뭐냐? 바로 삼별초라는 겁니다. 삼별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삼별초가 아주 강력한 군대로서 이 최우 때 바로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에 맞서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 군대가 바로 다름 아닌 삼별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한테 결국 우리는 항복하고 개경환도하게 되자 이 삼별초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은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몽골한테 항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고려가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린 이후에 고려와 그리고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삼별초는 전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삼별초는 몽골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 군대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후가 만든 정방은 원간석기가 되면은 권문세족의 권력 집단이 돼요. 권문세족의 권력 집단이 되면서 바로 정방은 계속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우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또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벌 귀족 때 이 사회일 때 그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집권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무신으로 바뀌었다. 무신은 문벌 귀족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칼 들고 있잖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험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수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러자 무신 집권기에 아주 많이 농민 반란, 저항이 일어나게 되니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봉기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의 봉기도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다 각자의 지역에서 네, 고구려의 옛 땅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의 옛 땅에서는 백제 부흥운동, 신라의 옛 땅에서는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 그게 뭐냐?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최광수의 난, 요거는 네, 서경에서 네,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현년 형제의 난은 옛 백제의 땅인 전남 담양에서 네, 담양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역시 신라 땅인데요. 김삼이는 어디에서 네, 일어나냐면 운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써볼게요. 네, 운문. 지금의 경북 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심의 난은 어디냐면요. 네, 초전인데요. 지금의 울산이에요. 그래서 경북 청도하고 울산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삼이와 효심은 연합작전을 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각 삼국시대의 각 나라의 부흥운동도 네, 바로 요때 일어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과중한 세금을 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군현보다 훨씬 더 차별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소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봉기가 있고, 그리고 신분해방운동, 최충원의 사노비인 바로 이 노비가 네, 중심이 되어가지고 네, 개경에서 다른 그 무신들의 그 집안의 네, 노비들하고 연합을 해서 각자 자기 주인을 죽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사전에 발각되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소의 차별에 반발해서 공주의 명학소라고 하는 소가 있었는데, 그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최충원의 사노비 누구냐면 만적입니다. 그래서 만적이 주동을 해가지고 네, 개경에서 다 자기들의 주인들을, 무신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뭐냐면 고려의 네, 외침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고려만큼 외세의 침략이 아주 많았던 네, 그러한 시대가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려의 외침 순서를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네, 저하고 같이 한번 네,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는 고려가 되겠고요. 자, 고려 위쪽에 북방 유목민족이 일단 둘이 있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 왼쪽에 거란이 있어요. 왼쪽에 거란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진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몽골 고원에 네, 공간의 제약상 훨씬 더 위인데 네, 전 한 요 정도로만 쓰겠어요. 네, 몽골, 북방 유목민족 몽골. 아, 요렇게 네, 세 개의 북방 유목민족이 바로 고려를 괴롭혔던 북방 유목민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네, 거란족이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는 대체로 11세기예요.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진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12세기가 여진. 그리고 그 다음이 몽골. 네, 13세기. 그래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가 거여몽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여몽 이렇게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이 홍건적이고 그 다음이 왜구기 때문에 완성된 암기법은 거여몽 홍외, 거여몽 홍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중얼중얼 해보면 금방 잘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형제의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을 적대시하면서 네, 늘 거란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란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란의 침입 1, 2, 3차로 보통 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란의 침입은 고려가 막아냅니다. 여러분, 3차 침입 때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바로 귀주 대첩을 통해서 거란을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거란의 침공은 고려의 힘으로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2세기가 되면은 이 여진족이 여러분 먼저 네, 이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은 뭘까요?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뭘까요? 뭘까요? 요라는 겁니다. 요. 네.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요고요. 그 이후에 여진족이 막 강성해지더니 바로 이 여진족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냥 거란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란 땅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 땅으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당시 중국 왕조는 뭐였냐면 송나라였거든요. 이 송나라까지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는 1년 후에 남쪽에서 다시 송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건국이 된 송나라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송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이 강성한 이 금나라가 거란 멸망시키고 요 멸망시키고 송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고려한테 쳐들어오진 않고요. 쳐들어오진 않고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센 거 알지? 그러면서 고려 너 어떡할래? 라고 하는 4대 요구를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려에 대한 금나라의 4대 요구에 당시 집권자는 이자겸이었죠. 이자겸이 바로 행님 그러면서 4대를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 이자겸의 4대 수용 그 이후부터 우리는 약 90년 동안 금나라한테 4대를 취하면서 금나라한테 많은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0년 후에 13세기가 되면은 바로 이 금에 대한 4대는 안 해도 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1206년 그러니까 13세기 초에 몽골 제국을 건국을 해가지고요. 바로 징기스칸한테 이 금나라는 항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나라는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금나라가 13세기 초에 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고려는 몽골한테 이제 4대를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대라기보다는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몽골 사신이 죽어요. 바로 저고요라고 하는 몽골 사신이 죽게 되자 바로 몽골이 침공을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몽골의 침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몽골이 침략을 해왔을 때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인데 여러분 개경 바로 밑에 있는 섬 이 섬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섬 이름이 뭐죠? 그렇죠. 강화도. 강화도로 우리는 천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몽골과 싸우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대몽항쟁이 됩니다. 대몽항쟁이 되는데 이 대몽항쟁이 결국 우리는 힘껏 싸웠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결국 몽골과 강화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되돌리게 되잖아요. 수도를 개경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는 4글자로 뭐라 그러죠? 개경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경환도. 개경환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몽골한테 강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몽골이 나라 이름을 다음에 뭐로 바꾼다? 원으로 바꾼다. 그래서 원간섭기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서는 거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여진이고 그 다음이 몽골이고 그 다음이 홍건적이고 그 다음이 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거여몽 홍외 이렇게 외세 침입의 순서는 거여몽 홍외 이렇게 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슬라이드로 가서 슬라이드를 또 보시겠어요? 외세 침입의 순서 거여몽 홍외 기억해 주시고 자, 거란이 제일 먼저 쳐들어오죠?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가 되는데요. 거란의 침공은 1차, 2차, 3차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막아낸다라는 겁니다. 막아낸다. 자, 1차 침입은 누가 외교적으로 말을 잘 해가지고 막아내냐면 서희가 외교적인 담판을 해서 결국 거란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침입은 바로 서희의 외교적 노력으로 몰아내게 되는데 거란을 이때 고려는 또 거란으로부터 땅까지 얻어내게 되죠. 서희가 거란으로부터 얻어낸 이 거란요로부터 얻어낸 6개의 고을
이 6개의 고을이 육주고 그 6개의 고을은 압록강의 동쪽에 있어요. 압록강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고을, 강동육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강동육주. 자, 여러분, 우리 강동육주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보면서 잠깐 강동육주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시겠어요. 네,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백두산이고 이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자, 요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 요렇게 황해로 빠지는 이 강을 우리 뭐라고 하죠? 압록강이라고 하잖아요. 압록강의 동쪽에 이 압록강의 얘는 압록강이고요. 앞자만 쓰겠습니다. 압록강의 동쪽에 6개의 고을 대체로 이만큼 여기를 여러분 눈을 그냥 크게 뜨시고 여기가 강동육지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지도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바로 여기를 뭐라고 한다? 강동육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1차 거란의 1차 침입 때 강동육주를 얻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얻어냈는데 우리가 거란과 앞으로 친해진다라는 약속을 고려가 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안 지켜요. 고려가. 그래서 다시 쳐들어온 게 바로 2차 침입이 되는 거고요. 이때에는 누가 활약을 했느냐? 양규가 활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개경이 함락되고요. 당시 왕인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수모를 겪는데요. 결국 이 거란군이 우리의 그 고려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갈 적에 양규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끌려가는 우리 고려의 백성들을 정말 많이 해방을 시킵니다. 하지만 양규는 그 중과 부적으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2차 침입 때에는 양규의 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3차 침입은 우리의 너무나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있죠. 강동육주 가운데 하나가 귀주예요. 그래서 귀주에서 바로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의 대군을 바로 섬멸을 한 이 사건을 바로 이 전투를 바로 귀주대첩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거란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여진인데요. 여진이 처음에는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쳐들어와서 이때에는 바로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바로 이 별무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그 자리에 여러분 여진족은 우리나라의 동북 쪽에 있잖아요. 아까 거란은 왼쪽에 있고 여진은 오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낸 그 자리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은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여진족이 다시 강성해지더니 금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을 하더니 요 나라를 그러니까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우리한테 4대 요구를 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이 그 요구에 수용을 해서 우리는 금나라로부터 약 90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4대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묘청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서 바로 이 여진족, 이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포부가 큰 그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금나라는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징기스칸한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한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몽골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몽골의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시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자 강화도로 섬이 확실히 방어는 편하잖아요.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강화도로 바로 천도하게 되는 것이죠. 천도하게 된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약 40년 동안 항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몽항쟁기는 전부 다 중심지가 강화도예요. 당시 임시수도가 바로 강화도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처인성 전투. 자, 이것은 무엇이냐? 몽골의 2차 침입이 있었을 때
바로 용인의 처인성에서 처인부곡에서 바로 처인부곡의 부곡민들이 김윤후와 힘을 합쳐가지고 바로 몽골을 몰아냈죠. 당시 몽골군 사령관인 살리타이가 바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군은 바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처인성 전투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2차 침입 때요. 그 전에 거란이 침공을 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막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대장경은 그냥 불경 전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딱 들어맞습니다. 불경 전집. 불경 전집인 대장경은 제일 먼저 언제 만들었느냐? 첫 번째로 거란이 침공을 해왔을 때, 거여몽에서 거란이 침공을 해왔을 때 최초로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조 대장경이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이때 불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강화도 안에서 바로 이 불경 전집인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강화도 내에서. 그러니까 대몽항쟁기에.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제조한 대장경이 바로 몽골 침입 때 대몽항쟁기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경은 나무 목판이 8만 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 제조 대장경의 별명이 바로 8만 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몽골한테 결국 우리는 항복을 해가지고 개경으로 도읍을, 수도를 되돌리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경환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삼별초라는 몽골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삼별초라는 군대는 개경환도에 반대해서 계속 강화도에 남아가지고 항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별초의 항전, 몽골의 대몽항쟁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볼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는 수도가 대몽항쟁기에는 여기 강화도였는데 결국 이 강화도에 있다가 다시 원래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삼별초는 남았다라는 거죠. 삼별초는 남아가지고, 자, 헷갈린 용어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바로 쳐들어오게 되자 바로 삼별초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가 진도예요. 진도. 여기가 진도. 그래서 삼별초는 저항의 거점을 진도로 옮깁니다. 진도로. 그래서 진도에서 용장산성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왕을 여기에 옹립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개경의 왕과 개경에 있는 항복한 원종과 그리고 진도 정부에 또 한 명의 왕이 이렇게 두 명의 왕이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여몽연합군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또 진도로 쳐들어와가지고 진도가 결국 함락되는 과정에서 당시 삼별초의 수장이었던 배중손인 전사합니다. 배중손이 당시 삼별초의 우두머리였는데 배중손이 진도 싸움에서 전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삼별초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제주도로 이동을 하여 또 싸우게 되는데, 자, 이때는 누가 삼별초를 이끄냐면 김통정이 이끌어요. 그런데 여몽연합군이 제주도로도 쳐들어오게 되자 바로 이 삼별초는 바로 이 제주도에서 전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항전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자주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주도에 몽골의 군대가 한번 와보니까 제주도가 정말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에 이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라고 하는 이 기구를 하나 설치해 놓고 몽골은, 이 원나라는 바로 이 제주도를 그냥 자기 나라의 영토로 그냥 편입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은
강화도 천도 2차의 처인성 전투 그리고 삼별초의 항전 가장 중요한 삼별초의 항전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홍건적인데요. 요거는 1차 침입과 2차 침입이 두 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침입은 모두 누구냐? 공민왕 때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민왕 때. 그래서 1차 침입은 개경이 함락되지 않고 막아냈지만은 2차 침입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면서 공민왕은 복주 지금의 어디냐? 경북 안동이라는 거예요. 네. 복주는 안동. 복주까지 네, 피난을 간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공민왕의 제위 기간 동안에 바로 네, 홍건적의 1차와 2차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 공민왕 죽은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우왕이거든요. 우왕 때 누가 제일 많이 쳐들어왔냐면 바로 왜구죠. 네, 왜구. 이 당시에 우왕 때 왜구의 그 침입 그 횟수가요 378회랍니다. 세상에. 네. 어쩌면 이렇게 자주 쳐들어왔을까요? 네. 자, 그리고 이때에는 왜구가 뭐 배 한 척 이끌고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함대가 와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은 왜구를 막아낸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들, 최영, 최무선, 이성계, 박위 이렇게 되는데요. 네. 특히 최무선은 네, 화통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이 최무선은 그 중국으로부터 그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결국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화약 제조에 성공한 다음에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네,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최무선 중심이 되어서 바로 대포, 화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포를 가지고서 왜구를 섬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포대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북 군산입니다. 네, 바로 네. 진포에 정박해 있었던 이 외선 500척을 바로 대포를 쏴가지고 완전히 다 네, 없앤 게 바로 진포대첩이 되겠다. 자, 그리고 네, 이성계의 활약 그리고 박위. 네, 박위는 네, 창왕 때 쓰시마섬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을 한 네, 창왕 때의 네, 장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봤네요. 다 봤네요. 네, 그래서 이번 우리 강의에서는 바로 네, 문벌귀족사의 동요,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무신정변,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대몽항쟁 그리고 원간섭기, 네, 이런 어떤 원간섭기로 이어지는 네, 이런 어떤 외침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 노란색으로 형광칠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네,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